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그 묵직한 하복부의 불쾌감을 혹시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들만 하면 요의가 느껴져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그 짜증스러운 상황이 사실은 당신의 전립선이 서서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비명소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시원하게 비워지지 않고 방광 바닥에 찰랑거리는 그 찝찝한 소변은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내부 세포를 병들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종국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암세포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석회화 과정을 멈추고 20대 시절에 힘차고 거침없는 소변 줄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값비싼 약물이나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10분의 기적이라면 지금 당장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대해 가졌던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고 오늘 밤부터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생명의 동아줄이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남성분들을 전립선암의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수만 명의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해온 의학 박사 이지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예방하고 되돌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뒤에야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중년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처방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이용하여 전립선 스스로 치유하게 만드는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비움의 미학기입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의 그 어떤 장기보다도 흐름이 중요한 기관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 흐름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마치 고여있는 호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고 흘러가야 하는 옹달샘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패배감으로 아니면 잘못된 금욕주의 때문에 이 샘물의 출구를 꽉 막아버리는 순간 맑았던 샘물은 썩어가는 웅덩이로 변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 물질이 쌓이며 부드러웠던 조직은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섬유화되어 결국 벤뇨 장애와 암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열쇠는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활 습관, 특히 주기적이고 올바른 배출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 수십 년간의 추적 관찰을 통해 밝혀낸 명백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당신은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잔뇨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남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드리기 위해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름은 박철민 님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제 눈을 피하며 의자 끝에 불안하게 걸터 앉으셨는데 그 모습에서 그가 짊어지고 온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철민 님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청렴하고 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지만 은퇴 후 찾아온 전립선 비대증과 급박뇨 증상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외출이 두렵습니다. 버스를 타도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도 소변이 마려울까봐 물 한 모금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손녀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단상 위에서 실수라도 할까봐 거절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전립선은 정상 크기의 2배 이상 비대해져 있었고 방광에는 소변을 보고 나서도 100ml 이상의 잔뇨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랜 기간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이 농축되어 전립선 결석, 즉 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보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덮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환자님, 혹시 사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은 혼자서라도 주기적으로 사정을 하고 계신지요? 제 질문에 그는 깜짝 놀란 듯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박사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 나이에 무슨 주책입니까? 그리고 기력도 없고 소변 문제 때문에 아내와 각방을 쓴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 가진 가장 크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퇴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립선의 생리적 기능까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전립선액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데 제품을 출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고는 가득 차 터져나갈 것이고 오래된 제품들은 썩어서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박철민님의 전립선이 딱딱하게 굳고 비대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순환의 부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님, 지금 환자님의 전립선은 늙어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녹슬어버린 기계와 같습니다. 약으로 억지로 소변기를 여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립선 내부의 압력을 낮추고 묵은 찌꺼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라도 주기적인 배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환자님의 건강을 위한 치료 행위이자 재활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였지만 저의 간곡한 설득과 과학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그는 제가 제안한 전립선 건강 배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다시 진료실을 찾은 그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펴져 있었고 잿빛이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무엇보다 눈빛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고 소변 줄기에 힘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루하루가 활기찹니다. 박철민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기적인 배출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어떤 기전을 통해 전립선을 회복시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치료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 모양의 기관입니다. 주된 기능은 전객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립선액을 분비하는 것인데 이 액체는 정제계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자를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분비와 배출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서 전립선 조직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배출 횟수가 줄어들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전립선 내부의 샘 조직인 선방에 분비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농축되어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변합니다. 마치 맑은 콧물이
축농증 환자의 누런 콧물처럼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점도가 높아진 분비물은 미세한 배출관을 막아버리고 막힌 관 뒤쪽의 선방은 계속 분비되는 액체 압력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조직 전체가 부어오르는 부종의 시작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숨겨진 요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고인 분비물 속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침착되면서 마치 조개 속의 진주처럼 딱딱한 돌멩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에서 하얗게 빛나는 전립선 석회화입니다. 석회화된 조직은 주변 신경을 자극하여 만성적인 골반 통증과 회음부 불쾌감을 유발하고 세균이 숨어들기 좋은 은신처가 되어 만성세균성 전립선염의 원인이 됩니다. 항생제를 아무리 먹어도 염증이 재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돌멩이 속에 숨어 있는 세균을 약물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인 배출을 통해 고여있는 썩은 물을 빼내고 막힌 관을 뚫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팀이 무려 18년 동안 3만 2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연구 결과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 사정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들만 따로 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우연이 아니라 주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내 발암 물질을 씻어내는 세정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호주 암 협회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주 5회 이상 사정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전립선 정체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전립선에게 포함된 다양한 화학 물질과 잠재적인 독소들이 오랫동안 전립선 내에 머무르면 세포 유전자에 손상을 입혀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주 배출해주면 이러한 독소들이 축적될 틈 없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부 남성분들, 특히 동양의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정력을 아껴야 오래 산다거나 사정을 자주 하면 진기가 빠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단백질과 영양분이 포함된 전객을 배출하는 것이 몸에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 남성들에게 사정으로 인한 영양 손실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영양분과 분비물을 제때 배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우렬과 염증이 훨씬 더 큰 건강상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남성 건강의 핵심 기관인 전립선을 청소하고 유지 보수하는 필수적인 생리 활동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양치질을 해서 치아 건강을 지키고 매일 세수를 해서 피부를 관리하듯 전립선도 주기적인 배출을 통해 관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단순히 횟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든 전립선은 젊은 시절과는 달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혈관이 터지거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가 개발한 의학적 배출 훈련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립선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리듬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부작용 없이 배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구체적인 훈련법의 준비 과정부터 실전 테크닉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것입니다.
특히 전립선 내부 깊숙이 박혀 있는 노폐물까지 짜낼 수 있는 특별한 마사지 기법과 발기력이 약한 분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보조적인 요법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오직 저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립된 노하우들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당신의 전립선을 재탄생시킬 실전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본격적인 실천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라는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행할 행위는 쾌락을 좇는 주책 없는 짓이 아니라 굳어가는 장기를 살리기 위한 신성한 의료 행위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마치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놓듯 고혈압 환자가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듯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필수적인 처방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온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찬물로 샤워를 하고 나와도 금방 열이 올랐지만 50, 60대의 혈관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공기나 긴장된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아무리 노력해도 전립선 입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따뜻한 물로 충분히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마친 직후입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골반 주변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샤워기를 이용하여 따뜻한 물줄기를 아랫배와 회음부 쪽에 3분 정도 집중적으로 뿌려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예열 방법입니다. 이렇게 온열 마사지를 선행하는 것만으로도 배출의 효율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윤활제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비누 거품이나 바디워시를 대용으로 썼다가 요도염에 걸려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누의 알칼리성 성분과 화학 계면활성제는 예민한 요도, 점막을 화상 입히듯 손상시키고 건조증을 유발하여 세균 침투를 쉽게 만듭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수용성 젤이나 덱에 있는 식용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천연 성분을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이 줄어들어 마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윤활은 상처 없는 안전한 배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극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사정을 하기 위해 귀두 부분에만 집중적인 자극을 가하는데 이는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보면 반쪽짜리 효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전립선 전체를 쥐어짜서 내부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를 직접 공략해야 합니다. 회음부는 고환과 항문 사이의 평평한 부위를 말하는데 이곳 피부 안쪽 3-4cm 깊이에 전립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배출을 시작하기 전 손가락 3개를 이용하여 이 회음부 부위를 지그시 누르고 원을 그리듯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때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정확한 위치를 찾으신 겁니다. 이 마사지는 전립선 주변의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마치 꽉 막힌 케첩병을 흔들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천천히 자극을 시작하되 속도보다는 리듬감에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기술은 바로 멈춤과 다시 시작 기법입니다. 사정감이 50% 정도 차올랐을 때 모든 동작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를 2-3회 반복한 뒤 마지막에 사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전립선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했다 반복하게 만들어 마치 빨래를 쥐어짜듯 전립선 내부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농축된 전립선에까지 완벽하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박사님, 저는 발기가 예전처럼 단단하게 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학적 배출 훈련의 목적은 강직도가 아닙니다.
발기가 완전히 되지 않은 반발기 상태에서도 사정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립선 배출 효과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것보다 부드러운 상태에서 천천히 자극을 주어 배출하는 것이 중년의 몸에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바로 뒷정리를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때가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골든타임입니다. 사정 직후에는 요도와 전립선 관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잔여 분비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리에 누운 채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 괄약근을 꽉 조였다가 풀기를 10회 정도 반복해 주십시오. 이 마무리 케겔 운동은 남은 한 방울의 노폐물까지 짜내고 늘어진 골반 저근을 강화하여 다음번에 발기력을 돕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제 환자분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주기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입니다. 매일 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전립선액이 다시 차오르는 데는 약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빈 창고를 계속 털어대면 오히려 전립선 조직이 붓고 충혈되어 우렬성 전립선염이라는 또 다른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틀이나 사흘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비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지키면 전립선은 이제 묵은 것을 내보내고 새 것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인식하여 세포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반면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하거나 불규칙하게 하면 전립선은 혼란에 빠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캘린더나 탁상 달력에 비움의 날을 표시해두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배출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 소변 줄기가 미세하게 굵어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꽉 막혀있던 하수구의 뚫어뻥을 사용한 것처럼 요도를 압박하던 전립선의 부기가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소변일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정시 분비되는 엔돌핀과 옥시토신 호르몬은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여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에게 꿀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아내분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싫어할 거야, 더럽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여 입을 다물지만 제가 만나본 아내분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부부 상담을 진행해 보면 아내분들은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혹시 밖에서 딴짓을 하나? 라며 오해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배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사실을 알게 된 아내분들은 오히려 누구보다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주십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부담스럽다면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거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남편의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높아지고 이는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내와의 솔직한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의 벽을 허물고 제2의 신혼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은 사랑을 나누거나 배출을 해야 한대.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용기 내어 말해보십시오. 건강을 위한 노력이라는 명분은 부부 관계의 어색함을 없애주는 훌륭한 핑계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사별하셨거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역시 전혀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숭고하며 내 몸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단순히 배설의 행위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향초를 피워 분위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나를 귀하게 대접할수록 우리 몸은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뇌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편안함이 클수록 전립선 근육의 이완도 더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배출 훈련과 더불어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식탁의 혁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집어넣는다면 그 집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공장이 불량품이 아닌 최상급의 전립선액을 생산하게 하려면 그 원료가 되는 음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먹었던 김치찌개에 짠 국물 삼겹살에 곁들인 소주 한 잔이 어떻게 전립선을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전립선은 혈관이 매우 많이 분포된 장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의 성분은 혈액을 타고 순식간에 전립선으로 이동합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과 과도한 나트륨은 전립선 요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부종을 악화시킵니다. 술, 특히 알코올은 전립선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충혈을 유발하는데 술 마신 다음 날 소변 보기가 더 힘들고 통증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전립선이 술에 취해 퉁퉁 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고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하여 전립선에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풀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맛도 좋으면서 전립선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치료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비싼 영양제 대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3가지 보석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붉은 보석은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도 있을지 모르는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토마토를 씻어서 과일처럼 드시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전립선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이 성분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 생으로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이 붉은 보석의 효능을 100%, 아니 2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 공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열이고 둘째는 기름입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세포벽이 무너지며 라이코펜이 빠져나오고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무려 9배까지 치솟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유에 볶은 토마토 한 접시를 드시는 습관은 그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강력한 전립선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천연 치료제는 호박씨와 굴입니다. 이 두 식품에는 남성의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아연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면 우리 몸에서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장기가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혈액보다 무려 500배나 높은 농도의 아연을 비축해두고 있는데 이는 아연이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 내의 아연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전립선암 환자의 조직을 검사해보면 아연 수치가 정상인의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박씨 한 줌을 드시거나 제철을 맞은 굴을 챙겨 드시는 것은 고갈되어 가는 전립선의 방어막을 다시 채워주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따로 아연 보충제를 드시는 것보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위장 장애 부작용도 없습니다. 세 번째 보석은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의 해독 효소를 깨워 발암 물질을 배출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시는 분들은 장내에 독소가 쌓이기 쉬운데 브로콜리는 이러한 독소가 전립선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입니다. 식습관의 변화와 더불어 여러분이 반드시 고쳐야 할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직업을 분석해보면 택시기사, 사무직 회사원, 고시생 등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의자는
전립선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시간 좌식 생활은 전립선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상체 체중이 고스란히 회음부로 쏠리게 됩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 바로 엉덩이와 회음부 사이에 끼어 있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전립선 주변 혈관이 눌려서 혈액 공급이 차단됩니다. 이것을 허혈 상태라고 하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쌓인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해 조직이 붓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전립선 내부 온도는 올라가고 압력은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것은 50분 법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50분을 앉아 있었다면 반드시 10분은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굳어있던 골반 근육을 풀어주고 눌려있던 혈관에 피를 펌프질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투명 의자에 앉듯이 깊숙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다리를 넓게 벌리는 와이드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내정근과 골반 기저근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골반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마치 펌프가 물을 퍼 올리듯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전립선 쪽으로 힘차게 밀어 넣어줍니다. 화장실에 가셔서 문을 잠그고 10회씩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오후 내내 당신의 전립선을 숨쉬게 할 것입니다. 또한 소변을 보는 습관 자체도 재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화장실로 달려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리미리 비워야 마음이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고 전립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입니다. 방광은 어느 정도 소변이 차서 팽창되었다가 수축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탄력이 유지됩니다. 너무 자주 비우면 방광 용적이 줄어들어 빈뇨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소변을 짜주는 배뇨근의 힘이 약해지고 높아진 방광, 내 압력이 전립선 쪽으로 역류하여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소변의 양이 300ml에서 400ml 정도 찼을 때, 즉 약간 참기 힘들다 싶을 때 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체크해 보시고 2시간 이내에 화장실을 간다면 의식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참았다가 가는 방광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소변을 볼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은 한 번에 소변을 다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용한 기술이 바로 이중배뇨법입니다. 소변을 다 보았다고 생각된 후 바로 지퍼를 올리지 말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배에 힘을 주어 남은 소변을 짜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최소 10초 뒤에 다시 힘을 주면 상당량의 잔뇨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방광염과 결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육체적인 관리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립선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인 스트레스와 자율신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랑 전립선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시지만 전립선은 뇌와 신경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킵니다. 추운 날 몸이 덜덜 떨리듯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립선 근육도 바짝 긴장하여 오그라듭니다. 이렇게 되면 요도가 조여져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회음부에 뻐근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염증이나 균은 없는데 계속 아프고 불편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 환자의 상당수가 바로 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원인입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 특히 남성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전립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의 이완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이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배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항진되어 있던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꽉 쥐고 있던 전립선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상상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맑은 계곡물이 내 몸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흘러가는 상상, 혹은 따뜻한 햇살이 아랫배를 비추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만으로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사이비 과학이 아니라 심신의학에서 이미 검증된 치료 기법입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50대 중반의 김 부장님 사례가 생각납니다. 대기업 임원 승진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빈뇨와 회음부 통증 때문에 사표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물 처방을 줄이는 대신 매일 저녁 30분 걷기와 잠자기 전 명상을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전립선이 아픈 건 부장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제 좀 쉬어가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김 부장님은 몰라보게 편안해진 얼굴로 오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마음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쉬니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고요. 제가 제 몸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치료는 단순히 장기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무너진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살리기 위한 배출 훈련법, 식이요법, 운동 습관, 그리고 마음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방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결국 순환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고 고인 것을 비워내며 굳은 것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우리 몸이 원하는 치유의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병원 활용법과 최신 치료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가 관리가 기본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있고 의학의 힘을 빌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까지 마지막 4부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여정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드릴 마지막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드디어 긴 여정의 마지막인 4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전립선 관리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자가 관리가 맞는 결세는 아닙니다. 현대 의학의 도움을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활용점정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이 병원과 약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거짓 정보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또 없난 3대 위험, 신호간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혈뇨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방광이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며 며칠 쉬면 낫겠지 생각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통증이 없더라도 피가 보이면 그 즉시 비뇨의학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급성 요펠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나 감기약을 먹은 뒤 갑자기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터질 듯이 아픈 상황입니다. 이때는 민간요법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셔서 소변줄을 꽂아 방광을 비워야 합니다. 셋째는 고열을 동반한 배뇨통입니다. 이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일 가능성이 크며 방치하면
균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어 강력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한즈 PSA 전립선 특이한권 검사입니다. 팔에서 피를 조금 뽑는 것만으로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검사입니다. 수치가 3ml 이상이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증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뼈로 전이된 경우가 많습니다. 50세 이상이라면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매년 생일 선물로 자신에게 이 검사를 선물하십시오. 이제 많은 남성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약물, 치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진료실에서 약을 처방해 드리면 10분 중 5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약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던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소변기를 넓혀주는 알파차단제와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호르몬 억제제입니다. 알파차단제는 성기능에 큰 영향이 없으나 호르몬 억제제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일부 차단하기 때문에 선교 감퇴나 발기부전이 약 5-10% 정도의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두려워 치료를 미루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약물 부작용은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한 약들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지 않아 소변 보는 것이 고통스럽고 밤잠을 설치는 것이 여러분의 남성성을 더 위축시킵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여러분의 성생활 패턴과 증상에 맞는 약을 찾으십시오. 약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노화에 맞서 싸우는 든든한 무기입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전립선 영양제의 환상입니다. TV를 틀면 소팔메토니 옥타코사노린이 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쏟아집니다. 이것만 먹으면 오줌 줄기가 벽을 뚫는다는 식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제품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제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미 비대해진 전립선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다. 초기 증상 완화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서 영양제에만 의존하다가 병을 키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살 돈으로 차라리 신선한 토마토와 제철 과일을 사 드시고 헬스장에 등록하여 하체 운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이제 4부에 걸친 긴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립선이라는 작은 장기 하나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중년 이후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엔진이 오래되면 소리가 나고 부속품을 갈아 끼워야 하듯 우리 몸도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전립선 문제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십시오. 내 몸이 내게 관심을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돌봐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린 비움의 미학 주기적 배출, 차음의 지혜 좋은 음식, 순환의 원리 운동과 반신욕, 마음의 평화 이완, 이 4가지 기둥을 굳건히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20대의 활력은 아니더라도 60대, 70대, 80대에도 제 기능을 다하며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남자의 힘은 무조건적인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부분까지도 보듬고 관리할 줄 아는 부드러운 꾸준한 뺄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꽉 막힌 도로가 아니라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거침없고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